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2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두 권으로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 장의 집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 2의 세 번째로 수록된 국민소득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국민소득은 거시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밑이 지었습니다. 20세기 후반 GDP는 국가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 참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GDP가 이와 같은 위상을 차지하게 된 데에는 경제 상황을 다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계정 체계가 발전되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한 거시경제 관리 체계가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민소득의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없는 시기에 대해서는 가용한 통계를 활용하여 국민소득을 추계해야 하며 공적기관이 추계한 국민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준거하는 국민계정 체계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생산은 한 나라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생산을 측정한 것이고 국민소득은 그에 대응하여 창출된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국내 총생산인 GDP는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표는 경제활동의 성과나 수준을 평가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두 시점의 GDP를 비교하면 그 기간 동안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으며 두 시점의 1인당 GDP를 비교하면 그 기간 동안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GDP 시계열이 갖추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성장률이나 장기적인 성장 추세로부터의 이격 등을 지표로 하여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1인당 GDP는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계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생활 수준의 비교에도 이용됩니다. 각국의 국민소득 통계는 1953년 이후 유엔이 제시하는 국민계정 체계에 따라 작성되고 있습니다. 국민계정 체계는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번역한 것인데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줄여서 SNA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국민소득 통계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면 SNA라는 용어에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공적기관이 국민소득을 추계하지 않은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사가들이 그 시기에 생산 및 소득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국민소득을 추계하는데 이 경우에도 유엔이 제시한 국민계정 체계에 따라 추계합니다. 유엔이 제시한 국민계정 체계에 맞추어 국민소득을 추계하게 되면 각 국가의 국민소득을 비교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사가들이 추계한 공적 통계가 없는 시기의 국민소득과 공적기관이 추계한 국민소득을 비교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엔이 제시하는 국민계정 체계에 따라 국민소득을 추계하면 국민소득이 그 나라의 복지 및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완결무결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소득 지표는 복지 및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GDP는 시장경제활동의 규모를 측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가사노동과 같이 시장가치를 알기 어려운 것은 GDP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시장경제활동의 규모를 측정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공해산업과 같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은 사회적 가치와 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GDP를 추계할 때 이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GDP는 시장 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장 가격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에는 수명의 연장이나 교육의 보급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GDP는 이들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GDP는 복지 수준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활동의 성과가 각 개인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즉 소득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GDP의 문제라기보다는 집계된 변수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GDP는 복지 지표로서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인 지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UNDP가 작성하는 인간개발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GDP가 포착하지 못하는 건강이나 교육과 같은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예상수명이나 교육연수를 지수 산정에 포함시키지만 GDP도 지수 산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GDP는 복지 및 지속 가능성의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GDP를 주된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욘드 GDP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욘드 GDP도 GDP를 대체할 다른 지표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GDP가 포착하지 못하는 복지 및 지속 가능성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 지표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욘드 GDP는 GDP가 유일한 평가 지표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국가 경제의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GDP의 지표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장에서는 국민소득 개정 통계를 7그룹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는데 이 중 5가지는 전국 국민소득 개정에 대한 것으로서 주요 총량지표, 종합개정, 제도 부분별 소득 개정, 경제활동별 GDP와 GNI, GDP에 대한 지출과 활동별 상세 통계입니다. 나머지 2가지 그룹은 도별 GDP와 인구, 일제강점기 남한의 GDP입니다. 통계는 모두 191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소득과 국민소득 개정의 의의와 한계를 소개한 후 표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들에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 조사로부터 나왔는지,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국민소득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계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